예, 여러분,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14주 수업을 합시다. 내가 커리큘럼은 우리는 15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15주까지 수업 자료를 이제 수업 안내, 주차별 수업 안내를 하고 실제로 자료는 15주차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15주차는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수업 영상은 14주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주도 우리가 지금 12, 13 주에 이어서 14주까지는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지난주는 저널리즘 사진을 살펴봤는데 14주차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인간의 삶에 대한 응시라고 해두었습니다. 프랑스 사진가 비농 에르네스 좀 키워야 되겠군요. 비농 에르네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극적인 사건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나 비극은 인생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책이나 잡지 안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극적인 건 없다. 어떤 드라마도 사실 자체보다 드라마틱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좀 보죠. 오늘날 많은 사진가들은 여러 사진 장르들 중에서 가장 사진적인 장르로 뭘 드냐? 다큐멘터리 사진을 든다.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사진이 사진 특성에 가장 잘 맞더라. 또 역사 속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다. 이런 뭐 말이 되겠죠. 음, 물론 이제 이 지금 14주차에 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널리즘 사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야, 그러니까 저널리즘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사진 두 분야 모두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만 이제 어떤 게 또 차이가 있느냐 사실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널리즘 사진은 사건의 이 전달 효과를 위해서 다소 선정적으로 혹은 자극적으로 사실을 다루곤 하지만 다큐멘터리 사진들은 인간의 삶과 그 삶의 조건들을 비교적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두면 좋겠죠. 저널리즘 사진이 보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읽히는 반면에 저널리즘 사진이 보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읽히는 반면에 다큐멘터리 사진은 좀 서정적인 좀 따뜻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 당시 1929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죠.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그 생산 체제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잉 생산, 그러니까 이 소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을 과잉 생산하게 되면 소비지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한 제품이 이제 창고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파산하는 거죠. 예. 이게 대공황이 1929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미국에서 활동했던 워커 에반스가 찍은 여기 있죠. 워커 에반스가 찍은 목화 소작이는 아내 알리 메 버로우 엘라버마의 그러니까 이 사진은 미국에서 30년대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인해서 피폐할 때 피폐해진 30년대 미국과 미국인들의 삶을 기록한 에반스의 작품들은 다큐 사진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도 있군요. 여기는 워커
에반스 같은 작가죠. 플로이드 보로시의 집 욕실과 주방을 찍었군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는 이제 어떤 뜻이냐? 저널리즘은 이제 잡지나 신문에 실리는 그런 사진을 이야기했었죠.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트는 기록, 문서, 증거, 서류 등으로 이제 그 낱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크게 역사적인 다큐멘터리와 인간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역사적인 다큐와 인간에 관계된 다큐멘터리.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에 관계된 다큐멘터리죠.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의 삶과 결부된 장르다. 다큐멘터리라고 할 때. 예. 1910년경 영국의 존 그리어슨이 극 영화에 대비되는 사실적 기록 영화를 다큐멘터리라고 이렇게 지칭했다 이런 얘기죠. 그 영화 쪽에서 먼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1930년대 초반 경제 대공황 당시 이 사진이 이제 어, 도입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이제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그 유명한 뉴딜 정책,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의 그 토목 사업을 하는 거죠. 댐을 건설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일자리가 많이 늘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안정국을 설립하고 그러니까 당대 또 사진가들을 동원해서 당시 미국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기록했군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그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대공황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을 기록한 초창기 다큐멘터리 사진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 어떤 굉장히 그 삶에 지쳐 있고 어려운 그런 이제 표정이나 그런 풍경들을 일단 담아냈겠죠. 음,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그 뭐가 어떤 것이 다큐멘터리일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것일까? 자 볼까요? 어느 사진이건 간에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건 없죠. 기본적으로 사진은. 그러면 이제 다큐는 또 그 뭔가 좀 특별한 다큐멘터리 사진에 적용될 만한 그 범주에 속할 사진들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대상에 대한 사진가의 개인적인 관점, 즉 시각과 주제의식이 뚜렷할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뭐 다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널리즘 사진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시각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각별하게 강조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사실이 사건의 소재라면 그 사실을 보는 작가의 눈이 그 사진의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진가가 이것을 사진으로 찍을 경우에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사람을 그저 도와줘야 할 구호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존엄성을 가지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도 있고 이 시각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의식이나 시각이 철저히 시대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시대적 어떤 인식, 그러니까 당대의 의식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동시대의 핵심적 문제를 파악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인간의 삶을 상징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의 선택과 시사적 가치의 함축이 다큐 사진의 성필 가능한 중요한 요소다. 지금 이 이제 그 글의 필자는 이렇게 나름대로 다큐멘터리 그 사진에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보면 사진가의 그 시각과 주제의식이 뚜렷할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당대의 어떤 시대적 인식,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나름의 세계관이 좀 뚜렷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아무리 사실을 보는 작가의 시각이 뭐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실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이건 뭐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큐멘터리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는 한번 보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봐서는 그 4.16 그 우리 아이들 세월호에서 이렇게 그 안타깝고 억울하게 그 바다 밑에서 죽어갔던 그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들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이 다큐멘터리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끌려갔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어떤 투쟁 그 일본을 상대로 한 그 법적 투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했던 분들이 그들을 상대로 한 그 아주 지난 어려운 법정 투쟁을 담은 기록들 이런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그런 그 매우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결과물인 다큐멘터리 사진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러겠죠 다큐.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사진은 뉴스적인 가치에 더해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직접 호소하는 예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내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사실이 갖는 정서적인 힘을 잔잔하게 시각화시켜서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의 뿌리를 보면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1930년대 그 경제 공황기에 피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그 농업 안정국 운동의 일환으로 사진가들이 농촌에 투입되어서 그 실상을 기록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 좀 많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러나 그 이전에도 다큐멘터리 사진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째라고 하는 사람이 의제느 아째 프랑스 사진가 의제느 아째 주로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파리와 파리 주변의 모습들을 기록한 6천여 점의 사진들은 20세기 초 파리의 지도를 만들었다. 지금 이게 어느 세느강의 한 모퉁이 이런 당대의 사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째 이 사진가를 회화적 분위기를 추구하던 프랑스 사진을 모던한 사진으로 좀 근대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춘 그런 이제 사진 예술가로 평가하고 있군요. 다만 이제 아째를 미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원형을 만든 역사적 전유다. 전유가 이제 맨 앞줄에 앞에 섰던 그래서 자 그렇고요.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베르사유 비즈 제가 찍은 그다음에 여기도 고블렌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사진이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910년대 이미 다큐멘터리 사진들의 선례들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또 이제 이 시기에 20세기 초반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생겨납니다.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 조건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참한 삶의 조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정말 학대에 가까운 아동 노동 문제
아주 그 심각한. 그래서 이제 제이코브 리스의 작품 뉴욕시 7번가 야학 여기 좀 애들이 이제 낮에 엄청나게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또 이제 야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졸음이 왔죠. 이 아이도 졸음이 왔고 여기는 아예 누워 있고 여기도 바라보는 보고 있는데 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겨우 참고 있는 그 피곤에 절은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사실적인 표정입니다. 예. 낮 시간에 노동이 빚은 결과 어린이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됐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그다음에 여기 이제 캐롤라이나 방직 공장 12, 3살 가량의 소녀가 엄청나게 큰 방직 공장 앞에서 이렇게 예, 아주 어린 소녀가 위험하다 못해 끔찍. 근데 이건 뭐 우리는 이제 전태 1970년대 청계천에 쭉 주변에 지금 청계천 가면 그 어떤 공구상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쪽에 봉제 공장도 있고 70년대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이랬죠. 우리 전태일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또 분신해서 죽고 그랬죠.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우리 조건들이 이렇게 뭐 비슷했어요. 우리 한국의 70년대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진, 이런 영향을 통해서, 미 의회가 14세 이하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시키는 아동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진 자체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의 다큐멘터리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은 결국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저널리즘 사진도 좀 비슷한 면 있죠. 저널리즘 신문이나 잡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를 보도하면서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을,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면은 그 앞에서도 한 두어 번 설명했는데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피폐진 농촌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농업안정부를 만들었고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제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기록해서 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 사진가 10여 명을 모아서 미국의 농촌을 사진 찍고 그래서 대공황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기록한 이 사진 27만여 장이 그 당시 미국 사회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목록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다큐 사진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서 사실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그러니까 어떤 문화 비평적인 시각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된 감동을 전달하는 한 영역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사진가를 고용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의 선전용으로만 농촌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겠지만 사진가들은 그들의 어떤 비참한 삶의 현장을 즉 사회 고발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이제 사진들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에반스가 1년 만에 해고됐군요. 지나치게 사회 고발적인 사진의 성격 이걸 바탕으로 이런 이유로 자 그다음에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철저히 개인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음, 미국 사진가 로버트 프랭크와 뭐 아버스 볼까요? 쭉 대중문화의 총화인 대중스타를 바라보는 대중들과 유리되게 초점을 흐리게 표현한 어떤 사진들 초점이 좀 흐리고 그렇죠. 레스토랑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침울한 권태와 절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눈이 자꾸 뭐가 들어갔나?
그래서 이제 미국 면목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이 사람은 미국의 소외계층들의 삶과 그들 삶의 정체성을 당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진작가다. 이런 이제 일란 정신 박약을 앓고 있는 쌍둥이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 그다음에 뭐 쭉 볼까요? 어, 다이아나 아버스의 작품들, 러시안 쌍둥이 친구들, 캘거타 교회에 있는 의료원의 어떤 그 장면, 풍경,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죽음을 기다리는 집 기도하고 있는 수녀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죠.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예. 테레사 수녀는 이제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살아있는 천사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또 그 이제 뒷이야기를 보면 또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출신의 살가도라고 하는 그 사진가는 특히 이제 서방의 시각이 아닌 제3세계의 시각으로 제3세계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뭐 1세계, 2세계는 제2세계는 이제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3세계는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그 냉전 시대에 양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소위 제3세계 뭐 동맹국들, 이를테면 뭐 이제 비동맹 국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아시아, 아프리카. 예. 자, 그래서 이 살가도는 브라질 출신이다. 그래서 브라질의 한 노천 금광을 찍은 사진. 정말 어떻습니까? 어떤 노동에 지쳐 있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의지에, 그렇죠. 여기 노동자의 밝고 힘이 넘치는 노동자의 모습.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볼 때 제3세계는 비참하고 낙후된 지역이지만, 이 이제 브라질의 이 사진가는 밝고 힘이 넘치는 긍정적인 세계로서의 제3세계를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노천 금광.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노동자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매달려서 금을 채취하고 있군요. 엄청난, 예, 예. 자, 한국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66년 주명덕 씨에 의해서 홀트식 고아원전. 이게 이제 6.25 전쟁의 어떤 그 부정적인 유산이죠. 이 고아의 문제. 예. 1966년 4월 포터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혼혈 고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렇게 발표하는 개인전을 열었고, 섞여진 이름들, 세상에, 예, 혼혈 고아죠? 혼혈 고아. 예, 포레진 아이들. 전쟁의 부정적인 섞여진 이름들, 세상에. 예, 섞여진 이름들. 한국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음,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하지는 않은데, 이제 관습적으로 쓰이긴 하니까, 고아 수출, 그러니까 고아를 제일 많이 다른 나라에 보냈던 나라가 우리나라로 돼 있어요. 60만 명 중에서 20만 명 이상이 한국인 아이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섞여진 이름. 정말 비극적인 어떤 제목을 잘 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예, 6.25 전쟁과 그것이 결과한 미군의 주도에 남긴 나쁜 상처 하나인 혼혈 고아들의 문제를, 예, 그러니까 주명동은 이 사진집을 통해 당시 심각했던 한국 전쟁에 따른 분단의 후유증을 다루고 있고, 동시 다큐멘터리라는 사진에 중요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그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 사진 작업에도 일정한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70년대 유신차에서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다큐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사진의 경향은 서구의 추세와는 약간 다르더라. 무엇인가요?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공감 얻을 수 있는 주제와 표현 방법이 우리 다큐멘터리 사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 특수한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사실은요 그 이제 문학의 영역에서도 참 재미있는 게 그 문학의 영역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어떤 성향이 특히 문학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문 소설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최초의 국문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예, 홍길동전. 국문을 우리말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은 여러분 다 알죠? 홍길동전의 허균이 지었죠. 홍길동전의 내용은 알터이고 홍길동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호영호재, 그러니까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적서차별, 신분제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능하고 부패한 그 관료들,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 의식이 이 오늘 최초의 국문 소설인 홍길동전에서부터 그런 게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 문학은 이렇게 어떤 그 사회 비판적인 물론 이제 그 무조건적인 비판은 당연히 독자의 환영을 받지 못하죠.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그 어떤 관료들, 그다음에 뭐그 금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인 홍길동전에서부터 우리 문학의 어떤 하나의 DNA로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다큐 사진도 이제 앞에서 봤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런 그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4.16 세월호를 다룬 다큐라든가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이제 일본군 강제징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관련된 이 기록 사진, 다큐 이런 걸 보면 금방 이 의미가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용석, 다큐멘터리 사진 강용석, 뭐 저기 어디 무슨 그, 그 변호사 말고요. 예. 카바세르 연구소 강용석 말고, 예, 다큐멘터리 사진가 강용석은 동두천 기념사진. 동두천이 어디입니까? 또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 주둔지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80년대 미군의 주둔이 결과한 문화적 현상인 한국 접대불과 미군 병사의 관계를 다룬 일련의 사진들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볼까요? 저명한 사진 전문가들이 남긴 말 끝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자. 자, 사진가는 그 어떤 삶도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물론 어떤 의견에도 비판적인 요소는 들어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판은 사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비난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비판 정신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 그것이 가늘은 희망의 피식은 아니건 슬픔이건 간의 사진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진은 항상 사진을 찍는 사람 자신을 향한 본능적인 반작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군요. 그래서 사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타인에 대한 그 어떤 따뜻함,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 그 얘기죠.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비판은 어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널리즘 사진이든 다큐멘터리 사진이든 문학이든 예, 중요합니다. 예, 여기도 이제 우리 동두천에, 예, 동두천, 이것도 이제 어떤 분단, 그렇죠? 결국 분단과 우리 경우에 분단과 그 다음에 6.25 전쟁, 이 가져온 비극적인 어떤 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분단과 전쟁이 가져온 어떤 역사, 부정적인 어떤 역사적 유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죠? 인간에 대한 아까 신뢰라고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요 장에서 마지막 내용이었고, 자, 사진의 어떤 조작의 가능성 봅시다. 조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음, 단순한 현실의 재현으로는 이제 더 이상 현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자, 어떤 공장이나 회사의 건물을 찍은 사진이 그 조직체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언제부턴가 정작 본질적인 리얼리티는 기능적인 것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현실을 표현하려면은 작가가 무엇인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을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브레이트,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극작가 베를로트 브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어, 어, 자, 사진은 현실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곧 사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사진에 대한 조작은 이런 대중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성립됐다, 이런 얘기죠. 음, 어디 볼까요? 초기의 조작 사진. 이제 양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 그 사이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는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이제 변화를 겪는다, 이런 얘기죠. 사진도 그렇고 세계대전 그 사이 사진가들은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뭡니까? 본질적인 리얼리티, 사실감,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고 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조형의 세계를 창조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몽타주, 포토그램 등의 이런 암시할 기법, 연출 기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진의 조작이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한 장 한 장 나오는 우리가 아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오래 붙이거나 잘라서 재조립된 사진, 아니면 아예 카메라 없이 만들어 버리는 사진 등이 등장했다는군요. 어디 뭐 그걸 쭉 어디 뭐 어떤 메커니즘이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이 사진에 에, 여기 보면 콧노래란 제목인데 에, 아래 사진은 조합한 사진이고, 이제 요 부분은 하나의 밑그림으로, 이 사진을 조합하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그 사진이 일단 이게 사진인데 사실 그대로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뒤에 설명이 에, 있는데요. 음, 어디가 있을까요? 들어가 버렸을까요? 여기 있군요. 사진을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부분적으로 촬영해서 합성했다. 그런 것은 이제 예술 지향적인 사진 작업이라는 사진이 조작된 경우다. 뭐, 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사진은 노출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협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 오랫동안 이제 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것 아닐까요? 조작 맞아요. 그 우리 범죄 영화에서 보면 여권용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음, 뭐 이제 이것이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죠.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의를 이야기합니다. 기성 질서에 대한 거부와 도전으로서의 어떤 전위적인 예술의 한 경향을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작업은 특히 파괴적이고 냉소적이며 또 무정부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 예, 추리해서 시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이제 뉴욕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뒷상 하면 뭐가 나올까요? 남성 소변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작사진, 유명한 조작사진이죠? 마르셀 뒷상이 또 이렇게 했군요. 예, 예. 수염을 붙인 모나리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전통예술에 대한 고뇌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쭉 뭐, 여기 됐고요. 제목,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못하죠? 정치 못하죠? 음, 이거 여러분 많이 봤죠? 예, 그 말을 집어삼키는 히틀러의 보통 몽타주. 히틀러와 자본가들의 관계를 아주 잘 폭로한 그런 사진. 예, 네, 뒤에는 또 히틀러가 있다.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예, 자본가들이 돈을 내주고 있는 장면과 자본과 나치 권력의 관계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사진. 초현실주의. 예, 초현실주의. 예, 초현실주의 사진.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 강의실에서 충분히 보도록 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간략하게. 러시아 구성주의, 볼셰비키 혁명,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죠. 유럽에서 가장 이제 낙후된 농업 국가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혁명의 성과를 선전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설득력에 강한 포토몽타주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네요. 혁명을 찬양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근대화 산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어떤 포토몽타주, 구성주의 몽타주.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산당의 이제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의 역할을 수행했겠죠. 예. 음, 예, 볼까요? 성취된 계획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여기만 보고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광고. 자, 자본주의의 첨단 시스템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시각적 광고는 기본적으로 포타 몽타주 기법을 이용하는 대중 설득 장치다. 또 영화 쪽에서는 몽타주 기법의 성과가 그 이제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상업 영화의 드림박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이 가지고 있는 대중 선동력과 설득력이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 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예술적 시도로 시작된 포토 몽타주가 결국엔 예술보다는 상업 쪽에서 그렇죠. 대중과 몽타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12, 13, 14주는 이제 사진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으로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수업을 했습니다. 자, 14주를 끝으로 이제 이 수업 동영상 만드는 것은 이렇게 14주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예,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